서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겨울밤이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한방눈은 도시의 모든 소음과 상처를 순백의 침묵 아래 묻어버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정점. 이노베이트 X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권지혁은 말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나이 32.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시대가 낳은 천재,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세상이 선사한 모든 찬사와 영광이 거대한 유리벽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차갑고 투명하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벽. 그 벽 너머의 세상은 언제나 아득하게 멀었다. 그의 사무실은 성공한 젊은 CEO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미니멀리즘의 극단을 보여주는 전시장 같았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사적인 물건 하나 없이 오직 검은색과 회색의 가구들만이 정교하게 계산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의 주인인 권지혁처럼 모든 것이 기능적이고 냉정하며 한치의 감정적 동요도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철벽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였지만 지난 몇 년간 그에게 접근했던 수많은 여자들은 예외 없이 얼음장 같은 거절의 벽에 부딪혀 상처 입고 돌아섰다. 재벌가의 딸이든 눈부신 미모의 여배우든 그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의 거절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형벌에 가까웠다. 7년 전 그의 세상 전부였던 미소와 함께 모든 색채를 잃어버린 그날 이후로 권지혁은 스스로의 심장을 얼려버렸다. 다시는 누군가를 깊이 담지 않으리라. 다시는 사랑이라는 무책임한 감정에 삶을 내맡기지 않으리라. 그는 끝없는 일에 자신을 내던졌다. 새벽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오직 알고리즘과 코드 그리고 냉정한 비즈니스 전략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도록 허락했다. 일은 그에게 유일한 마취제이자 도피처였다. 성공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공허해져 갔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의 깊이만 절감할 뿐이었다. 오늘도 마지막 보고서의 최종 검토를 마친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텅 빈 복도를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세상의 모든 불빛이 잠든 시간. 이 거대한 빌딩은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고독의 성체였다. 그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대리석 바닥이 희미한 비상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나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 평소와 다름없는 정막이 그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예민한 귀에 아주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억지로 참아내듯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는 소리, 흐느낌이었다. 그의 발걸음이 본능적으로 멈췄다. 권지혁은 타인의 감정에 엮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중앙 기둥 뒤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의 낡은 유니폼을 입은 여자. 그녀는 거대한 로비의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두 손에 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소리 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다. 여자의 이름도 얼굴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성을 밤새 쓸고 닦는 수많은 익명의 노동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는 무시하고 지나가야만 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이 여자의 젖은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액정 화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그 순수한 미소와 여자의 처절한 눈물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부조화가 마치 망치처럼 권지혁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내는 듯했다. 여자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었을까? 아픈 아이의 병원비 때문일까? 아니면 고된 삶의 무게 때문일까? 그는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타인의 불행은 그에게 전염병과도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잊고 있던 자신의 상처까지 덧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그는 조용히 그 공간을 빠져나와 빌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차에 올랐다.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묻자 익숙한 고독감이 다시 그를 감쌌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망막에는 창밖의 설경 대신 어두운 로비 구석에서 홀로 울고 있던 여자의 모습과 스마트폰 불빛에 비치던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세한 파문이 그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기 시작했다. 국외 99명의 화려한 여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흔들어도 미동조차 않던 그의 세상이 이름 모를 한 여자의 소리 없는 눈물 앞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이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졌다면 한서연의 세상은 낡았지만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울의 번화에서 몇 블록 떨어진 낡은 빌라의 작은 투룸. 벽지 곳곳에는 아들 민준이가 그려놓은 크레파스 낙서가 흔적처럼 남아있었고 좁은 베란다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 볕 좋은 날 말린 빨래의 뽀송한 향기를 풍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이곳은 그녀와 아들이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연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그녀의 하루는 아들 민준이를 위한 밥을 짓는 냄새로 시작되었다. 올해 5살인 민준이는 그녀의 세상 전부이자 그녀가 이 억척스러운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민준아, 우리 왕자님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녀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이의 포동포동한 뺨에서 나는 젖 비린내 섞인 달콤한 향기는 그 어떤 값비싼 향수보다도 그녀의 지친 영혼을 위로했다. 그녀는 민준이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밝게 웃었고 씩씩한 엄마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5년 전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는 그녀의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그는 책임질 수 없는 실수라는 잔인한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의 삶에서 증발했다. 그날 이후로 한서연은 사랑을 믿지 않았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더욱 경계했다. 그들이 내미는 친절과 호의 뒤에는 언제나 계산이 숨어 있고 그들의 약속은 깃털보다 가볍다는 것을 뼈 아프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2개의 직업을 가지며 스스로의 힘으로 아들을 키웠다. 낮에는 동네 식당에서 홀 서빙을 했고 밤에는 이노베이트 X 타워에서 청소 일을 했다. 잠은 부족했고 몸은 언제나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민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다. 밥을 먹던 민준이가 칭얼거리며 이마가 불덩이 같다고 했다. 천을 재보니 39도에 가까운 고열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식당과 청소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어
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결근을 통보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아이를 업고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다행히 민준이는 심한 독감일 뿐이었지만 병원비와 약값은 가뜩이나 빡빡한 그녀의 가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루 일당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지불하고 나니 당장 다음 주 월세가 걱정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뜬 눈으로 아들의 곁을 지켰다. 열에 들떠 끙끙 앓는 작은 몸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며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삼켰다. 어쩌면 권지혁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거대한 빌딩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우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다음 날 저녁, 다행히 민준이의 열은 거의 내렸다. 서연은 잠든 아들의 머리맡에 죽을 끓여놓고 죄책감과 불안감을 아는 채 다시 이노베이트 X 타워로 향했다. 어제의 결근 때문에 관리자에게 단단히 싫은 소리를 들은 후였다. 피로가 차에 가시지 않은 몸을 이끌고 청소 카트를 밀었다.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걱정과 밀린 공과금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맞은편에서 나타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와 마주쳤다. 권지혁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실루엣과 냉담한 존재감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놀란 서연은 저도 모르게 카트의 손잡이를 놓쳤다. 쾅 하는 요란한 소음과 함께 카트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각종 세제통과 청소 도구들이 와르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간 복대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물건들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를 아무런 표정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경멸도, 동정도 아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기를, 하다못해 비난이라도 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쏟아진 세제통을 피해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옮겨 그녀를 지나쳐갈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마치 그녀는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의 구둣발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뺨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함께 이름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저런 사람이었다. 자신들의 발 아래 세상에는 누가 사는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어젯밤 아들의 뜨거웠던 이마처럼 느껴져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날 밤 서울은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긴 듯 거센 비를 토해냈다. 퇴근길에 한서연은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아들을 맡겨둔 24시간 어린이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어전을 민준이의 컨디션이 영 좋지 않았던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다시 불덩이 같은 몸으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가 낮부터 미열이 있었다며 해열제를 먹였다고 했지만
서연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순간 직감했다. 어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곤히 잠든 아들을 조심스럽게 깨워 업고 밖으로 나섰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짧은 거리에도 옷이 흠뻑 젖어들었다. 문제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아이의 상태를 살피던 중에 발생했다. 갑자기 민준이의 작은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뒤집혔다. 열성경련이었다. 민준아, 안 돼. 민준아, 엄마 좀 봐.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며 도로로 뛰쳐나갔다. 빗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쌩쌩 달리는 차들은 그녀를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비에 젖은 행색이 꾀죄죄해 보였는지 야속하게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세상에 오직 자신과 죽어가는 아들, 단둘만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권지혁은 평소처럼 가장 늦게 회사를 나섰다. 그의 차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전면 유리를 때리는 빗줄기를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그저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내일 아침에 있을 해외 이사회와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오직 논리와 숫자로만 이루어진 세상. 그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었다. 그 순간 그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도로변에서 무언가를 비췄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아이를 끌어안고 절규하는 한 여자의 모습. 그의 발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이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멈춰 섰다. 그 여자였다. 며칠 전 밤 로비 구석에서 울고 있던 그 청소부 직원, 그리고 어제 저녁 그의 앞에서 카트를 엎질렀던 바로 그 여자. 여자의 겁에 질린 얼굴과 축 늘어진 아이의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처참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 광경은 권지혁의 뇌리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7년 전 그날의 악몽을 끄집어냈다. 빗길에 미끄러지던 차, 부서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보며 희미하게 웃던 그녀의 피 묻은 얼굴. 안 돼. 나지막한 신음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차가운 빗속으로 뛰어든 그는 순식간에 값비싼 수트를 흠뻑 적셨다. 그는 넋이 나간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신 차려요. 타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로가 아닌 위기 상황을 장악하는 지휘관의 냉철함이 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품에서 아이를 건네받아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아이의 뜨거운 천이 그의 손으로 전해져 왔다. 그는 서연까지 채 밀어넣고는 곧장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만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 뿐이었다. 권지혁은 룸미러로 그 모습을 흑이 쳐다보았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그의 봉인된 심장을 자꾸만 날카롭게 긁어대는 것 같았다.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했다. 그는 복잡한 접수 절차와 수납을 막힘없이 처리했고 그의 존재감과 단호한 태도 덕분인지 의료진의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다행히 민준이는 고열로 인한 경련이었고 응급처치 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가 아이는 괜찮으니 오늘 밤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을 때여야 서연은 긴장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권지혁이 뒤에서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연은 링거를 맞고 잠든 아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권지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스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려 했다. 병원비를 어떻게든 갚아야만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지혁이 처음으로 부드럽다고 할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녀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이 남자에게 빚을 지고 싶지 않았다. 권력 있는 남자의 동정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었다. 그녀의 그런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권지혁이 말했다. 내 직원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죠. 그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아이가 또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요. 퇴원 수속은 내가 사람을 보내 처리할 테니 아이 곁에나 있어요. 그의 말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응급실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그의 넓은 등이 소란스러운 응급실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는 그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대표이사 권지혁이라는 글자가 병원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차갑고 무심하고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그가 오늘 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구했다. 민준이가 퇴원한 후 한서연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권지혁의 일상은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일에 미쳐 있었고 직원들 앞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밤이 되면 그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 아래층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변덕이나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세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고 그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직원에 대한 책임감 혹은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같은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자정이 넘은 시간, 모두가 떠난 빌딩에서 홀로 청소 카트를 미는 그녀의 희미한 실루엣을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혹은 보안 CCTV 화면으로 내려다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밤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는 보았다. 그녀가 휴게실 구석에서 늦은 저녁으로 차가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먹는 모습을 그는 보았다. 잠깐의 휴식 시간. 낡은 테이블에 엎드려 쪽잠을 자는 그녀의 지친 어깨를 그는 보았다. 넓고 텅 빈 로비를 닦으면서 창밖에 화려한 도시 야경을 무심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는 그녀의 쓸쓸한 눈빛을 그 어떤 화려한 비극이나 극적인 불행보다도 그렇게 매일 밤 묵묵히 반복되는 그녀의 소박하고 고단한 삶의 단편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가 지금껏 외면하고 살아왔던 세상의 이면이었고 그가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삶의 온기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자신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주 낯선 감정이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비서실을 통해 총무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야간 근무자들의 복지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군. 생산성 향원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오늘부터 당장 임원 전용 식당에서 조리한 따뜻한 식사를 야간 근무조에게 제공하도록. 총무팀장은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하면서도 즉각 조치했다. 그날 밤 서연은 동료 경비 아저씨와 함께 난생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보온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다. 회사의 새로운 복지 정책이라는 설명에 그녀는 그저 운이 좋다고만 생각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지친 속을 채우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며칠 후 권지혁은 CCTV 화면으로 그녀가 유난히 추워 보이는 복도 창가에서 청소를 하며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이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시설 관리팀을 소집했다. 겨울철 건물 내부 온도 관리에 허점이 많다. 특히 로비와 저층부 복도의 난방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즉시 개선하도록. 그의 지시는 언제나처럼 사무적이고 냉철했다. 누구도 그 지시의 진짜 이유가 야간 청소부 한 명의 시린 손 때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서연이 일하는 구역은 언제나 쾌적하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했다. 또 어느 날 일기예보에서 밤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퇴근길에 일부러 1층 로비에 휴게 공간을 거쳐갔다. 그리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쓰던 고급 장우산을 소파 옆에 누군가 잊어버린 것처럼 무심하게 세워두고 떠났다. 서연은 이런 변화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갑자기 회사가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름 모를 누군가가 베푸는 듯 단 이 보이지 않는 온기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도 복잡해졌다.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냉혈한의 모습과 한밤중에 나타나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모습, 그리고 최근 회사에 불고 있는 이 따뜻한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여전히 마주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제 그의 차가운 무관심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서연은 일을 마치고 빌딩을 나섰다. 예보대로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하나 막막해 하던 그녀의 눈에 로비 소파 옆에 덩그러니 놓인 우산이 들어왔다. 어머나, 누가 잊어버렸나 보네.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산을 빌려 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우산 손잡이에 남아있는 희미한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작게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각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권지혁의 입계도 그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얼어붙었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고 따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짧고 평화로운 나날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이노베이트 X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친 것은 화창한 어느 날 오후였다. 회사가 다음 분기 실적을 견인할 야심작으로 준비 중이던 차세대 AI 반도체 코어 제네시스 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소식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한낮에 활기 넘치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의 얼굴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피와 땀,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궈낸 이노베이트 X라는 성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배신 행위였다. 즉시
최고 수준의 보안팀이 소집되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유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범인은 대표이사 사무실과 가장 인접한 서버실의 데이터를 해킹했으며 접속 시간은 지난밤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로 좁혀졌다. 용의 손상은 그 시간에 해당 구역에 출입 기록이 있는 모든 인원으로 좁혀졌다. 그리고 그 명단에는 야간 청소부 한서연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의 호출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취조실로 불려갔다.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들이 그녀 앞에 서류를 내밀며 어젯밤의 행적을 캐물었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맡은 구역을 청소했을 뿐이라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불안한 기색은 오히려 의심을 사는 요소가 되었다. 돈이 필요했나 누가 사주했지? 쏟아지는 멸시 어린 질문들 앞에서 서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힘없는 개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결국 그녀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소식은 긴급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권지혁에게 보고되었다. 보안팀장은 CCTV 기록과 출입 로그 등 여러 정황 증거가 모두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동요했다.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희생양을 찾아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었다. 당장 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것은 오직 권지혁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취조실에서 겁에 질려 떨었을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아이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여자, 차가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여자,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 전부를 가진 듯 웃던 여자. 그런 그녀가 배신자일 리 없었다. 논리가 아닌. 그의 가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아니,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이 있는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 여자가 범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있나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우물쭈물했다. 그건 아니지만 모든 정황이 추측만으로 내 직원을 범죄자로 몰지 마.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맡는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녀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해. 내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마.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왕의 명령과도 같았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잠근 그는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때부터 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을 추었다. 수백만 줄의 코드가 그의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다. 보안팀이 놓친 아주 미세한 디지털의 흔적, 교묘하게 위장된 데이터의 흐름을 그는 천재적인 직감으로 추적해 나갔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가 잠들었지만 그의 눈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동이특이 시작할 무렵 그는 범인을 찾아냈다. 범인은 서연이 아니었다. 경쟁사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람은 바로 핵심 기술을 담당하던 한 수석 연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서연의 출입 시간대에 맞춰 해킹을 시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권지혁은 비서를 통해 한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서연은 여전히 겁에 질린 채 해고 통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작고 마른 어깨가 안쓰럽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서연은 그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입술을 달싹였다. 저 같은 사람에게 변명은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침묵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이. 권지혁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늘 혼자였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겹쳐 보였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나도 그런 기분을 알지. 그 순간 CEO와 청소부라는 거대한 계급에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비로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영혼을 마주보고 있었다. 기업 스파이 사건은 한바탕의 폭풍우처럼 지나갔다. 진범이 밝혀지고 한서연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다. 그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공포와 수치심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꼈고 그 이상으로 더 이상 그녀가 어둡고 외로운 밤에 홀로 고된 노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인사팀으로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사내 자료 관리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이노베이트엑스의 정직원이 된 것이다. 안정적인 주간 근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는 복리후생.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기회였다. 그녀는 이것이 권지혁의 배려라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할 용기는 없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자료 관리팀의 업무는 조용하고 평온했다. 그녀의 주된 업무는 창립 초기부터 쌓여온 낡은 문서와 기록들을 디지털화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지하 아카이브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수많은 서류 캐비닛과 상자들이 탑처럼 쌓여있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그녀가 가장 높은 선반에 있는 낡은 서류 상자를 꺼내려던 순간 발을 헛디디며 균형을 잃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선반 위에 있던 다른 상자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상자는 충격으로 뚜껑이 열리며 안에 있던 낡은 물건들을 쏟아냈다. 서연은 놀라서 황급히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다. 그런데 상자 옆면에 희미하게 쓰인 콘 JH라는 이니셜을 발견하고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이것은 회사의 물건이 아닌 권지혁 대표의 개인적인 상자인 듯 했다. 호기심보다는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물건들을 정리하던 그녀의 눈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되고 세상 걱정 하나 없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권지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마치 한여름의 햇살을 그대로 사람으로 빚어놓은 듯 눈부시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동자를 가진 여자. 두 사람은 세상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사진을 내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말린 들꽃, 낡은 콘서트 티켓 2장,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지혁에게라고 쓰인 작은 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서툴지만 사랑스러운 첫사랑의 흔적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곱게 접혀 있는 낡은 신문 조각이 있었다. 무심코 그것을 펼쳐든 서연은 숨을 멈췄다. 7년 전 날짜가 찍힌 사회면 기사, 빗길 교통사고, 총망받던 음대생, 안타까운 죽음. 기사는 빗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운전자였던 권지혁은 경미한 부상만 입고 살아남았다고.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왜 그렇게 얼음장처럼 차가웠는지, 왜 모든 여자를 밀어냈는지, 그리고 왜 그날 밤 빗속에서 절규하던 자신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지. 그는 7년 동안 죽은 첫사랑의 그림자 속에서 끔찍한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 대신 상처 입은 영혼에 대한 깊고 고요한 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지옥 같은 시간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물건을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마치 신성한 유물을 다루듯 그녀는 사진 속 여자의 웃는 얼굴 위로 내려앉은 먼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상자를 원래 있던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었다. 그의 가장 아픈 비밀을 그녀는 자신의 가슴 속에 함께 묻기로 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고 꼭 7년 전 그날처럼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내 카페테리아로 가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최상층,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홀로 남아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저 사무실 문 옆의 작은 협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다. 어떤 쪽지도,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한참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온 권지혁은 문 앞에 놓인 찻잔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 코끝으로 스며드는 알싸하고 달콤한 생강의 향기. 그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흘러내려가 7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 한 구석을 아주 조금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고맙군. 그날 밤의 생강차는 말없는 신호탄이었다. 한소연의 조용한 위로는 권지혁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허물어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직원이 아닌 한소연이라는 여자로서 자신의 공간에 초대했다. 그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서연의 심장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어댔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들은 회사의 화려한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이 아닌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이는 한적한 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는 조심스러운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진 속의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이름은 소희였으며 그의 대학 시절 전부였다고,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그가 처음으로 만든 작은 벤처 회사의
유일한 지지자였다고. 그리고 7년 전 그 빗길 사고, 한순간의 부주의가 그녀를 앗아갔고,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어떻게 그의 삶을 잠식해왔는지 그는 담담하게, 그러나 목소리 끝에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고백이자 참회였다. 서연은 아무런 질문도 섣부른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깊고 따뜻한 눈빛은 마치 괜찮아요, 다 알아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연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등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 작은 온기가 7년 동안 그를 올가매던 죄책감의 사슬을 녹여내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권지혁은 닫혀있던 자신의 세계로 서연을 온전히 들였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그녀와 함께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서점을 거닐고 맛없는 길거리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세상이 알던 냉혹한 CEO의 모습이 아닌 서툴지만 진심 어리고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한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서연을 통해 잊고 있던 삶의 색채와 기쁨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 만남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를 경계하며 서연의 등 뒤에 숨었다. 권지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기만 했다. 평생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켜 온 그였지만 5살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비해온 로봇 장난감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장난감을 받아 들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권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함께 공을 차고 비눗방울을 불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오후 내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퍼져나갔다. 해질 무렵 민준이는 어느새 그의 목에 매달려 아저씨, 내일 또 만나요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 권지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성공과는 다른 종류의 완전한 행복감이었다. 그들의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다. 권지혁과 서연,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 녹아들었다. 주말이면 함께 교회로 나가 도시락을 먹고 저녁에는 서연의 작은 집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권지혁은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다 밀가루를 뒤집어쓰기 일수였고 그 모습을 보며 서연과 민준은 배를 잡고 웃었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든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고 낡았지만 온기 가득한 작은 집 안에는 세 사람의 행복이 조용히 넘실거렸다. 어느 날 밤 그는 잠든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서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 씨, 당신과 민준이가 내 세상을 구했어. 이제 당신들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 없어. 서연은 말없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히도 외롭고 고단했던 그녀의 삶에 찾아온
기적 같은 행복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고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미래뿐인 것처럼 보였다. 행복은 너무나 달콤해서 때로는 다가올 비극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다. 권지혁과 한서연, 그리고 민준이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동화 같았다. 그 동화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권지혁은 난생 처음 타보는 회전목매 어지러워하면서도 민준이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었고, 솜사탕을 입가에 잔뜩 묻힌 서연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평범하고 행복한 어느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도 그들 중 한 명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IT 거물이고, 다른 한 명이 얼마 전까지 야간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행복은 너무나 완벽해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행복을 멀리서 증오와 탐욕에 가득 찬 한 쌍의 눈이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태민이었다. 5년 전 한서연을 버리고 도망쳤던 민준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한때 유망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그의 인생은 집안의 사업이 부도나면서부터 곤두박질 쳤다. 도박과 주식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는 비루한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우연히 길에서 한서연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는 남자와 아이를 보고 직감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것을. 그는 며칠간 그들의 뒤를 밟았다. 서연의 남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 중 한 명인 권지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심장은 탐욕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민준이는 오직 거액의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인질일 뿐이었다. 그는 며칠 후 서연이 혼자 퇴근하는 길목을 막아섰다. 몇 년 만에 마주한 그의 모습은 과거의 번지르르함은 온데간데 없이 삶에 찌든 초라한 몰골이었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강태민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왔지.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네. 그의 위선적인 말에 서연은 역겨움을 느꼈다. 당신한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민의 표정이 싹 변했다. 이봐, 말이 좀 심하네. 내가 바로 그 권지혁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민준이 아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가 중고품에 남의 자식까지 딸린 여자를 계속 만나줄까? 그의 협박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민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할 자금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 네, 남자친구한테는 껌값이잖아. 그 돈 주면. 너랑 아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줄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권지혁의 돈에 손을 댈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단 1원도 줄 수 없었다. 꿈깨.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는 두려웠지만 그를 지키고 싶었다. 지역의 세상에 이 더러운 과거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거절에 강태민의 눈이 증오로 번뜩였다. 그래, 그렇게 나오시겠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비참하게. 그는 악담을 퍼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지역의 품에 안겨서도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한단 말인가? 겨우 행복을 찾은 그에게 자신의 과거가 남긴 추악한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태민이 그냥 겁을 준 것뿐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너무나 순진했다. 며칠 뒤 분노에 찬 강태민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전문 파파라치처럼 지혁과 서연, 민준의 뒤를 쫓으며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지혁이 민준이를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는 사진, 서연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사진, 세 사람이 한 차에서 내리는 사진.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은 그의 카메라 렌즈 안에서 추악한 증거물로 변질되었다. 그는 가장 자극적이고 악명 높은 온라인 연예 매체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재벌 총수 권지혁, 불쌍한 미혼모 상대로 비도덕적 연애 및 아동학대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소설에 가까운 거짓말들을 늘어놓았다. 권지혁이 자신의 막강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아이가 있는 여자를 유혹했으며 아이를 빌미로 그녀를 곁에 두고 있으며 심지어 친부인 자신과 아이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다. 어두운 PC방 구석에서 강태민은 전송 버튼을 누르며 악마처럼 웃었다. 마우스가 딸깍하는 소리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동화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거대한 비극의 폭풍이 그들 모르게 서울의 상공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다. 강태민이 보낸 메일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독약 한 방울과 같았다. 독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지독하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이노베이트X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독 권지혁 대표, 미혼모 상대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시작된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권지혁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약한 여자를 농락한 파렴치한으로 한서연을 그런 그에게 이용당하는 불쌍한 피해자인 동시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만들었다. 강태민이 찍은 행복한 순간들은 이제 그들의 부도덕함을 증명하는 낙인이 되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던 해외 파트너들은 CEO 리스크를 거론하며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왔다. 권지혁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내몰렸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어제까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죄인처럼 몰아세웠다. 회사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에 대한 관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추락하는 주가와 자신들의 안위만이 중요할 뿐이었다. 권지혁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굳게 입을 닫았다. 그는 서연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이 강태민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복수극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분노하고 지쳐가는 동안 서연은 또 다른 지옥을 겪고 있었다. 그녀의 신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져나갔고 그녀의 SNS 계정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들로 뒤덮였다. 불쌍한 척 연기하는 꽃뱀, 애를 팔아 인생 역전하려는 더러운 여자. 세상은 그녀에게 돌을 던졌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TV 뉴스 화면에 비친 권지혁의 수척한 얼굴이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의 성이 자신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한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의 곁에 있는 한 이 진흙탕 싸움은 끝은 닿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태민은 지역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녀가 받았던 사랑이, 그를 치유했던 온기가 이제는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 그를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녀는 그를 떠나야만 했다. 그의 세상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사라져주는 것. 그것이 그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사랑 방식이었다. 그녀는 비어버린 눈으로 휴대폰을 들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오늘 저녁에 잠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그들은 처음 만났던 호텔의 1층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권지혁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변호사 팀도 꾸렸고. 강태민 그 인간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 같았다. 우리 헤어져요. 권지혁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래. 내가 다 막아줄 수 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손을 피했다. 그녀는 준비해온 가장 잔인한 대사를 내뱉기 시작했다. 기사에 나온 말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신이 부자라서. 권력이 있어서 편했던 거 사실이니까. 덕분에 좋은 세상 구경도 했네요. 그녀의 모든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지금 서연은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애써 외면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강태민 씨에게서 연락 왔었어요. 위자료를 준다고. 당신이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 받으면 민준이랑 저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된대요. 그래서 그 제안 받기로 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권지혁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매달렸다. 돈이 문제야. 얼마면 돼. 그 인간이 주겠다는 돈의 10배, 100배라도 줄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했다. 2,000,000원. 그의 전 재산의 일부였다. 그의 눈에는 제발 이게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처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에 찍힌 입금 알림 문자를 확인하고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퇴직금이네요. 그 순간 권지혁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꺼지고 7년 전보다 더 깊고 차가운 심연의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는 다시 얼어붙었다. 배신감과 절망이 그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카페를 걸어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등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꼿꼿했다. 하지만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제 손으로 도려낸 기분이었다. 사랑해. 미안해. 권지혁. 부디 나를 증오하고 나를 잊고 당신의 세상을 되찾아. 그녀의 소리 없는 절규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5년 동안 권지혁의 이노베이트엑스는 대한민국의 작은 벤처기업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IT 제국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의 황제, 알고리즘의 신이라 불렀다. 그의 손을 거치면 불가능은 현실이 되었고, 그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심장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단 한순간도 다시 뛰지 않았다. 한서연이 떠난 후 권지혁은 예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세상에서 온기라는 단어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는 2번 다시 사랑을 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상처와 배신감은 그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쌓아 올리는 기반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소식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100억이라는 거액과 함께 사라진 그녀를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를 증오하는 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해 가을, 권지혁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 부지 시찰을 위해 남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을 찾았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그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해 질녘의 바닷가를 걸었다. 붉고 보랏빛으로 물드는 하늘과 금빛으로 부서지는 윤슬, 그리고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 모든 것이 그림처럼 평화로웠지만 그 고요함은 오히려 그의 내면의 공허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저 멀리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와 그 곁을 지키는 여인에게 멎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여인은 그런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행복한 모습. 그런데 그 여인의 뒷모습이 가냘픈 어깨선이 사무치도록 익숙했다. 권지혁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여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세상은 숨을 멈췄다. 한서연이었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고단함의 흔적을 지워주었지만 그 대신 눈가에 깊고 고요한 슬픔을 새겨놓았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10살이 된 민준이었다. 바로 그때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의 옆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낚아채 갔다. 종이는 바람을 타고 대굴대굴 굴러 권지혁의 발치에 와서 멈췄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이력서의 이면지 같았다. 한쪽에는 민준이의 미래 교육 계획에 대한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의 가장 구석진 곳에 아주 작고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권지혁 씨, 부디 행복하세요. 미안했어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망치가 울리는 듯 했다. 미안했다고 왜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그를 발견한 서연이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5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넘어 허공에서 부딪혔다.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모든 진실을 읽었다. 그녀의 잔인했던 이별 통보, 돈을 받고 돌아서던 냉정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고통과 그를 향한 변치 않은 사랑을, 그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희생해왔다는 것을,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바보 같았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지 마세요. 이대로가 좋아요. 우린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신 채 붉게 타는 노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쫓아가지도 않았다. 그의 손에서 그녀의 진심이 담긴 종이 조각이 힘없이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 그의 뺨 위로. 7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세계를 정복한 황제였지만 결국 자신의 유일했던 세상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잔인한 운명 아래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해는 지고 있었고 그의 심장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후회와 그리움만이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